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렸죠. 예전에는 우리 아버지 세대, 기성세대들 같은 경우는 이 패러다임, 이런 파동들이 콘드란트의 파동이랍니다. 50년, 100년 정도 움직였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거의 막 1년, 2년 아니면은 보통 뭐 1년이고 3년에서 5년 단위로 지금 이 산업의 패러다임이라든가 이 투자의 패러다임 혹은 부동산의 패러다임이 빨리빨리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들은 지금 상황이 피눈물이에요. 내려갈 줄 알고 기다렸는데 현 정부 들어와서 집 팔아라, 집사를 뭐 팔기 힘들겠다, 네, 기다리라고 했는데 부동산은 계속 올라가고, 무주택자들은 어떤 노심초사를 갖고 있습니까? 네, 양극화입니다. 어느 아파트는 올라가고 내 아파트는 안 올라가면 밤잠을 또 설치는 거예요. 기존에 갖고 있었던 우리가 패러다임이 무엇이었습니까? 아파트의 패러다임. 네. 역세권에 학군지에 대단지 아파트였습니다. 근데 이건 다 깨졌어요, 지금. 다 깨진 거예요. 그리고 시세 상승이 가장 높다고 하는 신축국이 어떻습니까? 지금은 신축국이 힘을 못 받아요. 왜 힘을 못 받습니까? 재건축 단지들이 올라갑니다. 네. 한강변 혹은 광안대교 연구 주막거리 있는 그 소규모 단지들도 지금 뭐 부산 같은 경우는 등산 마리나도 마찬가지고 세도수 얼마 안 되죠.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아무튼 재건축 단지들이 신축 아파트보다 수익이 높아. 우리들이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빨리 적응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큰 이 자산 교차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경쟁자입니다. 형제 자매도 다 경쟁자예요. 부모와 자식 간도 경쟁하는 시대입니다. 이전에 보셨지만 여러분들이 강남 아파트, 강남에 개발할 때 70년대, 80년대 그 땅 팔아가지고 보상해준다고 10배, 100배 보상 다 받았죠. 그 보상 받아가지고 땅 팔아가지고 자식 유학 보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폐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자신한테 주지 않고 그 땅을 잡고로 건물을 올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 강남에 땅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진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부모와 자식 간도 경쟁하는 시대다. 네, 뭐 이제는 뭐 피눈물 이런 거 이제는 뭐 양보하고 있는 거 없습니다. 지금 왜 내가 급하거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세훈이가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3%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일시적으로 10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네, 100 이하로 떨어졌고, 이 100을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면 10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매수자가 가격을 저지유지하는 시장, 그래서 매수자 우위 시장이 되고, 이 가격 지수가 100 이상, 여기 있죠. 108, 105, 이 100 이상이 되면은 매도자가 가격을 자주유지하는 시장, 그래서 매도자 우위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수자 우위 시장을 일시적으로 갔다가 지금 현재 103을 다시 넘어갔으니까 이제 매도자 우위 시장이 될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건축 단지라고. 룰이 다 깨졌어요. 룰이 이제까지 신축, 대단지, 역세권, 학군지라는 아파트에서 룰이 다 깨진 거죠. 한강변 연구 조망에 재건축 단지라는 거.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큰 변화들이 지금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변화들은 아파트뿐만이 아니고요. 최근에 보시면은 뭐 한 달이 넘으면 바로 뭐 3, 40억 버신 분들이 최근에 너무 많아요. 1, 2년. 2년도 아닙니다. 최근에 1년 동안. 그래서 뭐 직장을 그만두신다는 분도 많고, 제 주위에 친구 회사에도 이런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몇십억을 벌어가지고 회사 그만두고, 네, 정말 제 주위에 있습니다. 한 달이 바로 건너면요 수두룩합니다. 이 사람들이 회사를 나오고 돈이 막 생겼죠.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아파트 삽니다. 아파트. 네, 10억에서 20억, 지방 같은 경우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20억에서 30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삽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수요자들이 계속 생겨나요. 예전에 우리가 보시면은 저 아파트 누가 사네 이렇게 했죠. 그게 아니에요, 시대가. 그래서 돈을 벌면은 제일 먼저 아파트를 산다. 왜?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소지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사는 거죠. 아파트를 사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다 말씀드렸어. 화폐의 저장고라고 했습니다. 화폐 가치 하락을 해칭할 수 있는 길이 바로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희소성 있는 아파트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산도 마찬가지다. 부산 재건축 단지 부르기에 갑시다. 7억대 아파트가 17억씩 부담되는데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룰이 다 깨졌어요. 학군지, 대단지, 역세권 이 룰이 다 깨진 거예요. 어떻게 룰이 바뀌었습니까? 네. 개발 호재가
허재가 있는 재건축이라는 개발 허재가 있는 고주건반 아파트를 개발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파동이 진행된다. 이거를 제가 1년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네, 이 파동이 진행될 때는 이 파동 조정을 시작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실 거라고. 커지는 서울 재건축 속도 조절론 시의회 오세훈 하는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격동하는 시대예요. 격동이 부동산입니다. 왜 지금 이게 위험하냐 그러면은 재건축을 하게 되면 그 아파트 무조건 오르게 돼 있습니다. 왜? 동물 나오고 무너져가는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되는데 그 가격이 똑같을 수가 있습니다. 부담금까지 내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불로소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왜 더 위험하냐면 시의회가 오세훈을 이거를 막는 거. 자, 우리가 기대 심리가 현실화가 되면은 더 이상 이게 부풀어지지 않습니다. 가격이. 그런데 시의회가 오세훈이 하는 재건축에 대해서 속도 조절론을 들고 나서 막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기대 심리를 계속 남겨두는 거예요. 그럼 이 부산들이 더 커집니다. 계속 커져요. 현재 우리 현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가장 잘못한 게 무엇이냐면은 재건축 재개발을 막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때 공급을 내줬어야 돼요. 가격이 일시적으로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대략 한 1, 2년 정도 올라가겠죠. 최소한. 그거를 불로소득이라는 컨셉을 두지 말고 그냥 풀었어야 된다. 풀지 못하면은 이 공급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공급이라는 큰 그림을 본다고 한다면은 시세가 올라가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줘야 된다. 그래서 시의회가 이거 막으면 또 다른 거품이 되는데 이제는 정말 거품이 돼요. 풍선들이 계속 오른쪽으로 불러야 되는데 나중에는 너무 많이 불러버립니다. 풍선이 계속 커지죠. 50층까지 넘어갑니다. 100억이 넘어갑니다. 계속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우리가 현 정권이 들어왔을 때 2017년도 똑같은 행태입니다. 시의회가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일부분들이 유주택자들이 집을 못 사게 하는 부분을 그걸 가중시킬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더 벌어지니까. 그래서 박형준 시장이 했던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박형준 시장이 집을 하면서 했던 말이 이거죠. 재건축 재개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 굉장히 각광받고 있죠. 특히 대안 쪽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각광받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올라가더라도 불로소득이라는 부분을 인정했죠. 그들이 이익이 없으면 이거를 개발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앞전에 보셨던 서울시의회가 하는 방법들은 이전에 17년도에 현 정권이 들어와서 아파트 가격이 뛰어올던 방법이랑 똑같기 때문에 이건 정말 위험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지금은 빨리 변화하는 환경들에 여러분들도 적용을 해야 되고 정부도 적용을 해야 되고, 지금 서울시 시의회도 잘 적용을 해야 되고 국회의원도 다 적용을 해야 됩니다. LH 노후하고 LH 때문에 물러나는 적용을 못하니까 의미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다룰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신임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노형욱이라는 거 찾아보시면 다실 거고, 주관적 투기금전 최우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의 마지막 곳으로 갑니다. 있는 대로 집값 잡고 투기금전을 하겠다. 이걸 왜 국민들한테 얘기합니까? 국민들한테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투기를 누가 했습니까? 정부 청와대가 투기했잖아요. 국토부, LH. 국민들이 누가 투기했냐고요, 누가.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투기꾼이라고 정부 세금도 올려놓고 무슨 투기를 합니까? 정부가 없는데 일반인들이 무슨 정부가 있어요. 신도시 17년도부터 계획을 했었죠. 현 정권이 들어서서 집은 공급이 충분하다고 하면서 그래놓고 자기들이 땅을 샀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정보가 없습니다. 이거 신도시 무슨 어디가 되고 광명시이 될지 어디가 될지 아무도 몰라. 근데 이거 전 국민들에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라 봅니다. 지금 변화되는 환경에 빨리 적응을 하는 것도 일단 가정주의 우선이고, 미래를 보는 우리는 그런 부분도 빨리 적절을 하게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나는 혼자 시장에 대해서 이 기류들을 따라가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자고하게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좋다고 하긴 뭐합니까? 시장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내가 이 아파트 하면 좋다, 아니면은 무주택자들 언젠가는 가격이 내려갈 거다, 폭락할 거다, 그렇게 나온다 생각하면 뭐예요? 시장은 그렇게 안 움직인다는 겁니다. 시장은 그렇게 저는 생각 안 해요. 그 사람들, 시장에서는 그 사람들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시장이라는 이 큰
바다는 내가 언제 이 바다에 출항을 해야 될지 아니면 언제 내가 불구에 정박을 해야 될지를 내가 시장을 보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개 이 배를 움직이는 사람이 이 조그만 배, 모닥배 같은 이 통통배를 움직이는 사람이 바다에 큰 시장이라는 이 태평양 이 바다가 움직이라 마라 내가 뭐 하라고 해서 그 바다가 움직입니까? 내가 적응을 해야 되죠. 태풍이 불면은 출항을 안 하면 되죠. 그렇지 바다가 이제 잔잔해졌다. 고기들이 많이 나타나는 이 시기가 됐다. 그때 출항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시장에 대응을 하지 마라. 대항을 하지 마라. 그래서 시장에서는 항상 대응을 해라. 그래서 이 사례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BNF 사례도 제가 한번 언급해드렸는데 지금 신용부자들이 엄청 많이 생깁니다. 뭐 3, 40, 50억 이 정도의 신용부자가 아니고 몇백억, 제 주위에도 200억, 200억 사는 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 사람들 제일 먼저 하는 게 돈을 벌었다. 집을 사요. 아파트 사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도 지금 3천억을 벌고 나서 그 3천억을 전부 다 2005년도에 인구 감소라는 그 전까지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부터 이 사람은 모든 자산을 다 부동산에 올인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진 것과 완전 정반대죠. 그러나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이 자산이 1조 원이 넘어갔습니다. 맨날 라면 먹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부동산을 계속 샀어요. 네, 임대 주고 임대 수익만 그냥 엄청나다고 합니다. 이런 건물을 계속 샀다는 거예요. 그 3천억을 가지고 1조 원을 만들어요. 1조 원이 지금 훨씬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단지 여러분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옳다 그르다 그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시장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은 시장에 대응을 하고 시장에 적절하게 맞춰나가는 그런 행동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파트 잘못 사면 없습니다. 이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을 공개에 된다고 하는 부분은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봐요. 현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무한 규제를 가하죠. 그래서 버블까지는 아니고 저는 버블까지는 한참 남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집값이 아파트 값이 오르는 이 집값이 오르는 데서는 한국만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고 화폐같이 하락이 운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버블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지금 아파트 잘못 살고 훼손이 한다는 걸 인정하는 분들이 무엇이냐 그러면 내가 산 아파트는 안 올라갔는데 남이 사는 아파트 올라간다. 이거 뭐 사촌이 사면 그러니까 배가 아프다고 하죠. 우리나라 속담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억울한 게 뭐냐고 하면요. 남이 잘 되는 거예요. 내 형제들이 잘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되고. 이게 가장 억울한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잘못 살면 그 소리 한다. 이 아파트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다는 거를 뭐 이쪽에서 뭐 조선일보에서 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뭐 고종환이라는 사람이 법을 그게 세 가지를 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 화폐와 연동되는 뭐 부동산이 올라갈 때는 버블이 나타나는 기간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그래서 뭐 2007년부터 서브프라임 사태도 마찬가지고 그때는 대출 규제를 전면적으로 풀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버블이 나타났던 거고 지금의 상승은 화폐 가치 하락에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화폐를 회수하지 않는다면은 화폐를 회수하는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이 아파트 가격이 원래대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근데 이 회수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재정 지출이 있죠. 통화 정책이 아니고 재정 지출에 의한 화폐 가치 하락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앞으로 상황을 보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격동의 부동산에서 무주택자들은 아직 기다리는 게 이 부분이에요. 언젠가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겠지. 근데 언젠가는 떨어질 겁니다. 조정기 2년을 언젠가는 받게 돼요. 그런데 그 조정기 2년을 받는 시기가 지금보다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기 2년 정도 우리가 보통 보면 2년 정도 조정을 받는다고 했죠. 네, 그 선진국이라든가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조정기가 거의 없이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뭐 1년 정도.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충 보면은 2년 정도, 조금 길면 한 3년 정도 이렇게 되는데 대략적으로 가격 자체의 조정을 거의 2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정도의 막바지가 가게 되면 항상 역전세를 합니다. 역전세난. 그래서 여기서 강남발 역전세난도 마찬가지고 2012년도죠. 2012년도 3월 정도 같은 경우는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8억대였습니다. 지금 30억이 넘어가는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실거래가 여러분들 좋아해 보시면 알 겁니다. 그리고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부산도 역전세난이 났을 때 언제입니까?
역전세라는 이 사태가 발생하고 대략 2개월에서 한 늦으면은 3개월, 4개월 한 그 정도 시기가 되면은 매매가 시장이 움직입니다. 바닥을 다지는 게 언더슈팅이 딱 나올 때가 역전세난이 딱 발생할 때입니다. 그래서 뭐 분양이 재개가 되고 이 시기예요. 그런데 무주택자들은 착각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무주택자들이 이 시기가 오면 가장 집값이 싸죠. 그리고 내가 돈이 없어도 집을 살 수 있는 시기가 되죠. 역전세난이니까. 그런데 무주택자들은 이제 안 삽니다. 안 사요. 겁이 나서. 왜?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집값이 상승으로 반전하게 되면은 상승을 해도 안 사요. 왜? 올랐으니까. 내가 본 가격이 뭐 10억이었는데 거기 13억 됐네. 안 사요. 그래서 이게 못 산다는 겁니다. 무주택자들이. 그래서 무주택자 비율이 현재는 대한민국 전체에서 뭐 45%, 유주택자가 55%, 이 비율이 안 바뀐다는 겁니다. 이 비율이 정말 안 바뀌어요. 대략 보면은 선진국 같은 경우는 유주택자 비율이 한 70% 넘어가죠. 80%. 네, 60에서 한 70%, 많이는 80%가 됐는데, 그렇다고 뭐 100%다 채울 수는 없습니다. 뭐 어차피 월세라든가, 네, 이런 뭐 여러 가지 임대료 시장이라는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100%까지 절대 맞출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적정 우리가 주택 공급 지수가 10% 정도. 그런데 유주택자들이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전세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안 산다는 거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을 사는 것은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는 것은 시기를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대박이 터졌다, 코인이라든가 아니면 주식이라든가 이런 뭐 주담대가 대박이 터지면은 심리가 딱 변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게 뭐냐면 이 자산을 찾기 위해서 부동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무주택에서 무주택자로 벗어나면서 시야가 탁 트진다, 넓어진다는 생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격동의 부동산에서 무주택자들은 계속 노집을 훔쳐서 할 수밖에 없다. 왜? 인구가 엄청나는 이유는 결국에는 인파를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 스타트가 똑같아도 지금 현재 앞으로는 또 몇 년이 지나고 또 몇 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상태에서는 격차가 2배, 3배 또 벌어질 수 있다는 거 문제 주시면 오늘 박사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지하철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일단 서울만 보더라도 역세권이 300군데가 넘죠. 그러다 보니까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중에서도 모든 역세권들이 가치가 높고 가격이 높은 게 아닙니다. 역세권마다 의 가치와 가격을 가지고 있죠. 따로따로 각기 돌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역세권을 얘기할 게 아니라 앞으로 10년 뒤에 역세권의 모습, 크게 바뀔 수 있는 모멘텀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체계는 많이 변화할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집값은 크게 변화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미래의 역세권은 이론과 크게 다르지 않게 갈 것이라고 봅니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하고 사람들이 모이고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영향을 덜 받는 것이 바로 이 역세권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뒤를 바라볼 투자는 이 역세권의 일정한 가격이 아닐까, 그런 생각으로 오늘 콘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에 누릴 수 있는 인프라의 집약체, 역세권의 가치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모르는 지역에 이제 필수 여건이 되어버렸는데요. 과거 사례를 우리가 최근 사례죠. 최근 사례를 보면은 거의 다른 집값이 2배 올 동안에 3배, 4배 정도 오른 지역들을 살펴보면 그 이번에는 항상 교통 문제를 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KTX 광명 같은 경우에도 3, 4억대에 불과했던 분양가가 지금은 얼마입니까? 4배가 넘는 이 상승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분당선이 뚫릴 때 당시에 강남이 더 오를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오히려 강남에 연결되는 분당선이 활용되면서 성수와 왕십리가 크게 부상하고 가격이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신분당선이 뚫리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것은 바로 이 판교와 광교 쪽입니다. 이들 지역이 강남과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면서 집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껴있는 일기 신도시보다도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올라서게 됐죠. 그리고 아까도 언급을 드렸지만 이 SRT라는 고속 열차가 생기게 되면서 이 SRT를 끼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서울의 가격보다 높은 지역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공통점을 보게 되면 본부 지역과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지역들의 집값 상승이 다른 곳보다 훨씬 컸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이 역세권이 지니는 가치는 크고 교통호재가 지니는 이 수혜는 엄청나다라고 표현을 줘야겠는데 앞으로 우리는 어떤 곳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 지표로 담을 때는 이 교통호재를 여러분들이 연구하시면 이게 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역세권이라고 모두 오르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굉장히 많은 역세권 중에 이 주택 가격이 비싼 지역들은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각 시구마다 이 역세권 보유하고 있는 개수가 표현이 됐습니다. 보시면 강남이 가장 많죠. 강남이 33개, 송파가 29개입니다. 그리고 이 마포도 22개로 많은 편에 속하죠. 강서가 13개씩 가지고 있고요. 영등포가 19개 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지역들의 역세권 개수를 보시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세권 개수가 많으면 집값이 비싸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해당하는 지역들이 많은 편입니다. 특히 강남에 있는 상품을 보시게 되면 역세권 개수만큼 집값이 우리나라에 선도하는 그런 물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만 이 상단에 보시면 중구 같은 경우 24개입니다. 종로 같은 경우에는 15개입니다. 이 정도면은 다른 지역, 강북이나 강진 이런 지역보다는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집값 자체는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그럼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보시고 다음에 제 설명을 들으시면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자, 지금 현재는 집값이 비싼 지역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일단 한강을 중심으로 끼고 있으면서 어느 지역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굉장히 높다. 게다가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주간의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역세권은 많은 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역세권이 가지는 의미, 참 의미가 뭘까?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지금의 역세권, 주택 가격, 영향력 이런 것들은 집투 접근성을
멀리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오게 되는 그러한 상업시설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거주벨트 생성이 안 되게 되면은 집값이 상승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반대로 여기 없는데도 집값이 비싼 지역도 있죠. 그들 지역은 왜 그럴까 보면은 이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세권은 굉장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강북 백란선 얘기 나올 때나 동 자체에서도 역세권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들 지역은 왜 이렇게 집값이 비쌀까요? 바로 강남입니다. 강남과 또 여의도와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공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이렉트 직결로 5호선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렇다시피 그냥 무조건 역세권이 많다고 해서 이 집주정권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비싼 게 아니라 역세권만으로 부족하다 플러스 알파의 이 조건 시너지가 붙어야 최상의 이 주택 상승 모멘텀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있는 지역들의 역세권은 이미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쓸 것이 아니라 앞으로 떠오를 수 있는 이 역세권의 가치,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최근에 이 역세권에 대한 완화 소식은 기사로 접해보셨을 겁니다. 도심의 공급의 민간 정비 사업 활성화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역세권의 가치가 증대되고 역세권을 중심으로 시가가 높기 때문에 의무된 주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택 자체가 역세권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지역 중에 정말 탑속의 진주 같은 지역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이번에 이사대체 도심공공 복합 개발에 선정된 그런 지역도 있겠지만 아닌 지역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대형 호재까지 같이 엮이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이 어떻게 보면 속의 진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역세권 완화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1차 역세권은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 범위로 한다. 근데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바로 내년인 2022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1차 역세권은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350m 범위로 한다. 이게 굉장히 호재입니다. 100m가 늘어났다는 것은 굉장한 호재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일반 이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없던 사업성도 나오기 때문에 각 주민 동의와 그리고 지자체 협업만 잘 된다면은 역세권에 아주 우수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완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업 대상지는 역세권한 주거지역을 원칙으로 한다.